여섯 번째 문명의 마지막 사이클에서 세상을 관조하고 존재의 근원을 성찰하는 당신을 위한 해적 방송. 안녕하세요. 12월 17일 최옥구입니다. 자, 오늘 내일 또 북쪽에서 한기가 내려와서 좀 추워진다고 하니까 조심들 하시고요. 근데 그런다고 해봤자 확실히 예년에 비하면 겨울이 역시 따뜻하죠. 우리 지난 가을도 이게 가을이 맞나 11월 12월 초까지도 모기가 있고 지금 지구가 전반적으로 정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환율에 대해서 사실 이제는 환율 심층적으로 안 봐도 이제는 어떤 상황인지 누구나 대충 예상은 할 정도로 환율의 어떤 방향은 이미 정해졌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 9월부터 전쟁을 하지 않는 나라 중에서는 거의 지금 세계에서 이제 밑에 이제 경제 절단난 신흥국들 빼고 주요 경제국들 중에서는 우리 원화가 제일 약한 모습을 이어오다가 사실 1,400원에서 엄청 힘들게 한 달 동안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야, 니네 앞으로 어떡하냐? 중국하고 이제 트럼프가 싸울 텐데 가만 보니까 니네가 미중 갈등 사이에서 제일 피해를 많이 볼 것 같고 수출이 거기다가 또 트럼프가 대한민국도 가만두지 않겠다. 너무 우리한테 대미 흑자가 많고 대한민국한테 뜯어낼 건 뜯어내겠다. 공언을 하니까 세계가 대한민국 원화부터 걱정해주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된 날부터 1,400원을 11월 6일부터 빵 때리면서 우리가 1,400원에서 지난 한 달 동안 막내라고 정확히 한 달 동안 돈 많이 썼습니다. 외화. 그래서 좀 이거를 어떻게 좀 트럼프 열풍, 달러 강세 열풍이 좀 가라앉을 때 기회를 봐서 다시 내리려고 희망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12월 3일날 갑자기 우리나라에 모든 아닌 밤에 홍두깨 모든 사람의 뒤통수를 아주 시게 때리는 계엄 소동이 일어나면서 6시간 만에 불발로 그쳤다고는 하지만 이때 외환시장에 큰 상처를 여기 남겼죠. 일단 한번 이렇게 상단을 1,445원까지 찍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엄이 실패로 돌아가고 탄핵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어떤 빠른 회복력을 보여준다고 해도 외환시장에서는 이미 지지부진한 앞으로 이제 저는 회원 영상에서는 3월 말이나 4월 초로 개인적으로 그때까지 느지막하게 헌재에서 좀 우리 예상보다 좀 더 길게 그때쯤 이제 결론이 나지 않을까 보는데 그렇게 된다고 해도 복직이 안 되고 새로운 지도자 조기 총선 뽑아라 한다고 해도 그 뒤에 또 한두 달 거의 이제 대한민국이 지휘 체계가 이제 지금 완전히 공백 상태가 되는 거죠. 외국과 정치, 경제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공식적인 입장에서 뭔가 단판을 짓고 협상을 할 데스크가 공중에 붕 떠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우리나라에서 일주일 만에 또 탄핵 가결 2차 투표에서 가결이 되고 지금 어제 헌법재판소 비록 6인 체제밖에 안 되지만 어떻게든 빨리 구비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최대한 이 혼란스러운 전국을 빠른 시일 안에 예전 그 박근혜나 노무현 때 60일, 90일 걸렸었죠. 그렇게 최대한 이제 2달 정도 안에 빨리 할 것처럼 하지만 이제 그 희망사항이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봐야겠죠. 어쨌든 환투기 세력들은 이미 한번 찍고 와서 조금만 그날 뉴스 봐서 한국 상황이 좋아질 것 같아. 근데 앞으로도 힘들 것 같아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날 상황 봐서 갖고 노는데 이미 여기 한번 찍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얼마든지 쉽게 이제 갖고 놀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상단을 뚫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좋아진다 하더라도 계엄을 빼고서라도 이미 한국 경제 상황과 펀더멘털과 내년도 트럼프를 대비해서 이미 1,400원까지 오르고 있었거든요.
계엄 끝나고 모두 이제 조기에 뭐 우리나라 새로운 뭐 대통령 지도자가 뽑히고 한다고 해도요, 1,400원 밑으로 내려가기는 힘들다는 겁니다, 내년에. 그래서 저는 원래는 벌써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 환율의 어떤 그 중장기적 전망을, 우리가 1,400원에서 트럼프하고 협조를 잘 하면서 딜을 잘 걸면서 향후 1년, 2년 트럼프의 그 2차 정권의 중반까지는 1,400원에서 1,450원까지 여기까지 어떻게든 이 사이에서 잘 방어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국은행과 외환당국이 가야 될 것이라 보고 그렇게 될 거라 예상을 했었지만, 계엄을 한번 빵 뚫리고 나서는 당장 12월, 1월부터 1,400에서 1,400, 이거 2년 동안 우리가 아껴두는 적금처럼 2년 동안 요거 야금야금 해야 되는데, 그렇죠? 벌써 한 달 만에 제가 이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이제 2년 동안 갈게 앞으로 수시로 이제 이렇게 간다고 벌써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러면 예전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블로그 시절부터 환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다 그때 적어놨죠. 그래서 1,450원 제가 볼 때는 2차 추후 저항선입니다. 1,500원은 우리나라 제2의 IMF처럼 국민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심리적 마지노선이고요. 이미 1,350원만 넘어도 우리나라 수출, 그 다음에 들어오는 수입 물가 그런 거 봤을 때 국가 경제는 계속 쪼그라들거든요. 근데 1,350원 밑으로 내리는 게 잠깐 저번에 있었지만 그 잠깐에 이제 한여름밤의 꿈 잠깐 갔고요. 그 이후로 지금 1,350원이 문제가 아니라 1,400원 위에서 1,450원까지 요거를 2년 동안 막아야 될 이 적금을 계엄 한 번 때문에 지금 앞으로 여기에서 막아야 되는데, 외환 보유고의 돈은 이거 한 번 막을 때마다 얼마씩 흔들립니까? 근데 벌써부터 이제 여기서 이제 막아야 되니까 올랐다 내렸다 하더라도 훨씬 더 많이 외환을 소비를 하겠죠. 이게 일반적인 방향이고, 여기서 만약에 저희 채널에서 보고 있는 급격한 충격, 경착륙, 그러죠. 사실 지금 본의 아니게 또 지금 서론에서 총론을 다 해버리네요. 그냥 해버리죠. 이 총론 들으시고 시간 없으신 분은 이것만 들으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어떤 극우파하고 연결된 현 대통령은 그때 2차 담화문에서 이제 지지부진한 어떤 힘싸움, 헌법재판소를 마지막 싸움으로 보고 세력을 결집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순탄한 과정,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약 100일간 석 달 동안의 과정 속에 한국 경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거고요. 엊그저께 회원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미국도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관여했고 책임이 있는지 기축통화 세력들이, 우리가 일단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들의 분위기가 이게 빠르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의 현 정권하고 연결해서 뭔가 공작을 하는 거는 손절 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일본 기지에서 그 최신의 그 공중 정찰함이 아주 이례적으로 12월 7일부터인가 10일 거의 일주일 연속 떴어요. 최신의 공중 정찰기들이 일주일 내내 지금 일본에서 출발해서 한반도 남쪽을 다 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충암고 라인들이 아직도 어떤 명령을 받고 군부대에서 내부에서 뭔 일을 일으킬까 아마 감시하는 것 같다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일괄적인 의견들입니다. 그 얘기는 곧 쓸데없이 여기서 법대로 민주적 절차대로 헌법재판소까지 이렇게 가야 되지, 윤 정권이 지금 임의대로 또 뭐 2차 계엄이나 3차 계엄을 잔당들하고 뭔가 하는 것 같다라는 거는 미국도 원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백악관과 그 백악관 대변인의 입장이 어제 오늘 사이에 확실하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이 마스터 플래너에서 그동안의 윤 정권을 뒤에서 은근히 지지를 했던 세력들도
이놈하고는 도저히 너무 도발적이고 그 네타냐후처럼 이건 안 됐다. 이제 버리자. 포기했다는 거죠. 버리는 패로 포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버린다는 의미는 대한민국은 가만 놔두겠다는 게 아니라 외세들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혹은 다른 어떤 기축동화 세력들이 자기들의 마스터 플랜을 위해서 한반도에서 뭔가를 흔들고 싶을 때 이제는 우리나라 정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나서는 가능성도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북한이나 북한 러시아하고 우리나라 주변에서 뭔 또 일이 빵빵 터지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헌법재판소까지 기다리는 동안 외부에서 우리 의사, 우리 움직임과 상관없이 또 터져서 우리 정치,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좀 더 다른 지역의 어떤 지정학적 긴장이나 아니면은 이제 미국 연준과 영래포 시장, 엔캐리 시장 등의 움직임으로도 충격이 최소 항상 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트럼프 1월 20일 취임 전까지가 한 방 뭘 터뜨릴 수 있고 취임이 되고 나서도 그 정권의 초기 100일 안에 한 번은 뭔가를 터뜨릴 거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 하자마자 계엄이 터졌죠. 이 계엄이 사실 트럼프 취임 전에 1차 마스터 플랜의 방아쇠였던 셈이죠. 근데 그게 지금 캡틴 아메리카가 있다면 우리나라에 캡틴 코리아가 있어서 막았네요.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겠지만 좀 무능해서 멍청해서 다행히 그래서 일단 한번 막혔는데 앞으로도 조심해야 된다는 건다. 만약 그런 일이 우려했던 일이 정말 터지게 돼서 영향이 오면 우리나라 탄핵 전국 조기 총선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막겠지만 그때는 이거 그냥 뚫릴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게 다네요. 뼈대고요. 여기까지만 들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사실 정말로 어떤 제 뇌피셜 말고 실제 이제 근거 있는 공신력 있는 기사들과 국제 정세, 세계 경제의 흐름을 봐가지고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는 이제부터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튀김우동 아시죠? 컵라면. 그 김장김치에 튀김우동 먹었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요? 참. 요새 이렇게 밀가루 빵이 이렇게 또 라면 너무 지금 아까 거울 봤는데 다시 얼굴이 예전 그 금복주 그 얼굴처럼 얼굴이 동글동글 턱밑살이 두툼해졌습니다. 이거 밀가루 빵 먹으면 바로 이렇게 되거든요. 요즘 너무 먹었어요. 이번 주 토요일 처음 이제 그 회원분들하고 오프라인 모임이 있는데 이거 얼굴 이거 어떡하죠? 큰일 났네. 얼굴이 너무 지금 터질라고 그래요. 빵은 또 어제 제가 그 낮에 구시가지로 이렇게 갔는데 정말 그 오래된 제과점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 어렸을 때도 본 제과점 같은데 아직도 그 남아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거기 오래 단골이신 어머님들이 그냥 겸사겸사 와서 그 테이블 하나 있는데 와서 차 한 잔씩 마시면서 사는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가게는 아무도 안 오는 가게죠. 이제 젊은 사람들이 누가 그런 빵집 가겠어요? 그래서 그냥 괜히 옛날 생각나서 들어가서 거기서 빵 몇 개를 샀습니다. 그것도 먹고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데요. 입에서 너무 달아요. 큰일이죠.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원화 환율의 내년 상반기 변화 고찰입니다. 자, 이거를 대충 4가지 수준에서 단계에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내일하고 오늘부터인가요? 미국 시간으로 내일부터죠. 내일하고 모레 이틀 동안 미국에서 12월 FOMC 금년의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가 열리죠. 중요한 건 이번에 금리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점도표 앞으로의 금리 전망까지 나오게 되죠. 그리고 트럼프가 드디어 취임하게 되죠. 이런 미국의 움직임 속에서 앞으로 달러는 계속 강해질 거라는 거, 그거 하나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 빼고 이미 전 세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빼고 다른 선진국들은 앞으로 계속 이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라는 것은 주요 경제권의 7개국들의 통화를 상대적으로 강약비를 측정해서 나오는 걸로 달러 강세와 약세를 점치죠. 근데 미국 빼고 다른 나라들이 먼저 더 급하게 금리 인하를 팍팍 해버리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달러는 계속 강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는 거 한번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나라 원화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특히 금년 하반기 우리나라 경제도 폭망하게 되면서 중국하고 완전히 똑같이 따라가면서 서로 간의 통화 간의 상호 관계지수, 상관지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높아져 버린, 그래서 중국 위안화가 약세가 되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똑같이 약세로 빠져버리는 쌍둥이처럼 바로 중국 경제와 중국 위안화가 앞으로 내년도에도 더 우리의 원화 약세를 더 촉진할 예정이라는 거, 중국의 입장에서 한번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미국, 세계, 중국 모든 환율 시장의 흐름이 원화를 더욱 약하게 만들 건데, 거기에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보여드린 것처럼 12월 3일 날 최악의 자충수까지 미리 둬버린 대한민국 원화의 입장,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그동안 지난 3년 동안 매번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나온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달러 약해지고 원화 강세된다. 달러 팔고 원화 사라. 그랬죠? 유튜브 하기 전에 블로그 시절부터 그건 아닌 것 같다 얘기하고 전망 맨날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 달러 환율 전망 때리면 너가 참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셨던 분들 지금 다 돌아가셨나요? 어쨌든 이렇게 계속 올라왔고, 결국 이번에도 금년에도 그랬죠? 금년 중반에만 해도 여기 있다 내려올 때부터 해도 여기 지금 차트에서 이 지지선 딱 뚫고 내려올 때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전문가분들, 증권회사분들 다 나오고 유튜버분들 나와서 무조건 약세 갈 거다 했는데, 하반기 때 조심해라, 마스터 플랜 시동 걸리면서 환율 흔들린다 제가 말씀드렸고, 실제 9월부터 이렇게 된 거죠. 자, 현재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지구에서 적군과 아군의 경계는 모호해지는 바로 그 춘추 전국시대 다극화 체제를 이제 트럼프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말은 그렇긴 하지만 사실상은 달러 패권 기축통화 체제에 절대 좋지 않은 다극화 체제를 이제 아주 빠르게 앞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가 11월 5일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지난 12월 5일까지 아주 빠르게, 그동안은 서로 미국 눈치 보면서 서로 멀리하던 사이 유럽, 남미, 중국 서로 간에 막 급하게 손을 잡으면서 관세 전쟁 하기로 한 것도 다 취소하고 다 합작하고 FTA 급하게 체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 전화해서 아유 그 전에 내가 좀 심했지? 아이고 내가 자네 전화만 기다렸어. 사실 다들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다들 트럼프 인수위가 있는 트럼프의 저택, 마라라고 저택 앞에, 그 앞에 지금 거만 모텔들이 자리가 방이 없대요. 저기 강원도 정성 카지노 하이원 리조트 앞에 저기 예전에 그 막 도박꾼들 때문에 여관에 빈 방이 없던 것처럼 꽉꽉 찼대요. 그거 가서 어떻게든 트럼프 저기 밖에 잠깐 골프 치러 나왔을 때 얼굴이라도 보려고. 새로운 트럼프 정책하고 먼저 얘기가 뒤에서 싸바싸바 인수위 인사들하고 해가지고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어디부터 때려잡겠냐, 너부터 관세 얼마 때리고 우리 한번 해보자 막 하기 전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원하는 게 뭡니까? 일단 우리는 어떻게 좀 비껴가라 하고 로비를 지금 엄청나게 하려고 거기 아주 여관 모텔들이 지금 문전성시겠죠? 이렇게 전 세계가 급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움직임은 장기적으로 볼 때 달러를 배제한 결제 시스템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가 밀고 있는 민간 암호화폐, 특히 스테이블 코인 지원 정책들은 사실상 저번 암호화폐 영상들에서 제가 아주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기축통화 달러의 위신을 사실상 더욱 손상시키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의 모든 방향은 사실상 달러가 약세로 되고 기축통화 패권이 더 빨리
흩어지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기축통화 세력이 트럼프하고 손을 안 잡는 거죠. 관련 기사들은 항상 밑에 다 제가 스크랩에 가져옵니다. 그럼에도 그런 정말로 달러가 몰락하는 거는 금방 되진 않고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되고요. 그 전에는 우선 트럼프의 단기적인 관세 정책, 강달러 정책, 우격다짐, 깡패 같은 양아치 짓이 결국은 달러를 강하게 만들 예정입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실제로 11월 대선 이후로 달러 지수가 쭉 오른 거는 순전히 그러한 트럼프의 영향 때문에 생긴 거죠. 거기에 최근 3개월간 미국 근원 인플레이션 보면 확실히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중립금리 2%는 꿈이고 현재의 중립금리는 딱 3% 이상일 수도 있겠다라는 확신을 3개월, 4개월 점점 더 강하게 심어주고 있죠. 특히 트럼프와 해리스가 싸우던 10월까지만 해도 모든 인플레 잘 잡혀가는 걸로 지표가 나왔지만 대선 끝나자마자 그 다음부터 한 달 동안 나온 지표는 전부 다 사실상 그 이제 10월 거하고 11월 거죠. 그 물가 지표들 보면은 PPI나 뭐 그런 거 보면은 전부 다 잘 안 잡힌다. 이제 또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새벽에 우리 시간으로 나오는 12월 FOMC 금리는 여전히 이번에도 25p 인하할 거다라는 거는 확신들 하고 있지만 그때 나오게 되는 점도표는 이제 기대들이 많이 후퇴했죠. 연준도 이제 내년부터 더 이상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확실하게 금리 인하 계속 많이 해주지는 힘들고 어쩌면 이번부터는 금리 인하 여기까지 하고 당분간 쉬겠다, 지켜보겠다고 일단 멈춤으로 돌아설지도 몰라라는 예상이 지금은 지배적입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잘 안 떨어지는데 미국 경제 여전히 뜨겁기 때문이고요. 거기에 트럼프의 정책들, 관세 정책들, 기업의 규제 완화하는 것들, 또 돈 많이 자기 풀어서 재정 부양 정책하는 것들이 실제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거를 연준도 보고 금리를 결정해야겠죠. 그 효과가 날라면은 트럼프 취임하고 초기 최소한 제가 볼 때는 1분기 석 달 이상 정도는 그 파장을 확실히 계산하고 나서 여기서 우리가 금리를 어떻게 해야겠구나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내년 1분기는 실 확률이 높겠죠. 결국 내년 상반기까지는 미국 안에 그 입장만 봐도 달러가 쉽게 약해질 이유는 안 보입니다. 자, 여기 최근에 나온 미국의 물가들 다시 석 달 전부터 오르는 거 보이시죠? 근원 물가 멈춘 거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11월 도매 물가도 예상 밖으로 크게 상승했죠. 그나마 지금 실업률이 낮고 고용이 받쳐주니까 이것이 경기 침체는 안 오니까 시장에서는 좋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과 달리 채권 시장은 항상 다르게 반응하죠. 채권 시장에서는 이미 이 나오는 물가들 보고 나서 연준이 12월에 금리 인하를 하든 말든 내년부터는 다시 더 이상 금리 인하 시기는 없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게 미국 10년물 금리인데요. 최근에 물가 지표들 보면서 다시 빠꾸해서 다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았던 4.338 수준 다시 위로 올랐습니다. 채권 시장은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죠. 실제로 달러 인덱스에 달러 지수도 이렇게 내려오면서 한풀 꺾이는 듯 하더니 다시 위로 올라서 지금 106.88 높아도 너무 높죠. 우리 항상 봤던 102.99, 103.82 요거 이렇게 떨어지고 나올 때 아주 그 숨어있던 그 바퀴벌레들 다 나오는 것처럼 달러 팔고 원하사 했던 분들 여기 올라가니까 다시 싹 없어지죠. 세스코에서 왔다 간 것처럼 이런 일 한두 번 겪나요. 지난 3년 동안 겪었던 거고요. 달러는 그렇다 쳐도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아까 본 것처럼 트럼프가 기업 친화적으로 하니까 좋겠다. 하지만 그만큼 규제를 완화해주고 방만한 어떤 그런 재정, 지원 이런 거 사실상 말로는 바이든의 그 부채를 줄이겠다. 말은 하죠. 말은 하는데 트럼프가 또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기업 그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을 피면 그건 역시도 똑같이 부채를 남발하게 되거든요. 결국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전 정권이 아파트값 다 올려놨네. 때려잡겠습니다 하면서도 정작 자기가 잡으면 또 거기에 무섭게 모질게 못하고 또 다 살려주면서 하다 보니까 슬금슬금 또 아파트 값은 오르고 그러죠. 다들 결국 하는 일은 똑같다. 바이든도 트럼프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 핌코 같은 데서도 앞으로 트럼프 시절에 장기 국채 금리 더 오를 것 같다. 왜? 재정 적자를 트럼프는 뭐 정부 비효율 뭐 위원회 해가지고 뭐 다 줄인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게 못한다. 그 사람들의 기본 정책 보면. 그래서 자기도 돈을 트럼프도 더 많이 풀 건데 거기서 재정 부채 적자가 더 늘어날까봐 쓸데없는 기구 정부 예산 다 줄이겠다 하는 거지. 결국은 걔도 부채를 늘리는 거다. 방향은. 그래서 앞으로 미국 국채 장기 금리도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죠. 그래서 지금 10년물 미국 장기입제 10년을 보면 내려가는 듯 하지만 절대 안 내려가죠. 아리랑 하면서 다시 오르죠. 이처럼 미국 FOMC와 앞으로의 트럼프의 시대를 봐도 미국 안에서의 정치적 움직임을 봐도 내년부터 달러가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여기서 달러가 더 약해지는 일은 없다. 계속 숨이 찰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는 상대적으로 기축통화인 달러에 비해서 계속 지금 1450원 가까이 가고 있는데 계속 이 수준에서 헉헉될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는 미국 빼고 다른 나라들 어떤가 봅시다. 캐나다 은행 선진국 중에 지금 가장 빠르고 공격적으로 금리를 파바바박 내리고 있습니다. 왜? 일단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잡혔어. 그런다 해도 너무 빠르게 급하게 계속 내리는데 왜 그러죠? 이 나라 지금 경제가 캐나다 절단 났습니다. 특히 실업률이 6.8%까지 치솟았습니다. 예, 굉장히 심각하죠. 그 얘기는 뭐냐? 침체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빠르게 금리 인하해서 돈을 확 풀어가지고 침체에 안 빠지게, 그 흙탕물에 한번 안 빠지게, 침체라는 것이 한번 흙탕물에 팍 빠졌는데 어이쿠야 하고 놀래갖고 펄떡 뛰어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오른발 빠진 다음에 왼발 빠지면 그 다음부터는 늪이나 수렁처럼 쭉 빠집니다. 디플레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게 한번 그 방향이 굳어지면 뭔 짓을 해도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 디플레의 늪에 10년, 20년, 30년 빠져서 허우적대는 애가 바로 우리 옆 나라에 있잖아요. 그러죠? 그렇게 나중에 돈을 천문학적으로 풀어도 못 빠져나오죠? 늪이에요, 늪. 예전에 그 조관우 씨의 늪이란 노래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디플레에 빠지는 데가 어딥니까? 중국이 작년부터 금년 초부터 금년 말까지 두 번, 다섯 번의 금리나 지준율이나 뭐 초장기 국채, 지방정부 채권 발행, 별짓을 7번, 8번을 했지만 못 빠져나오고 있죠, 지금. 그렇게 무섭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디가 그런가요? 유럽. 말로는 경기 침체 아니죠. 왜? 경기 침체라는 정의를 2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GDP가 나올 때 경기 침체하자 하니까 0% 성장해서 까딱까딱 올랐다 내렸다 빠지니까 2연속 아직 안 나왔다 하고 지들 말로는 경기 침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 하지만 벌써 그런 지 1년 가까이 4분기 가까이 지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죠. 캐나다 같은 나라도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실업률이 6.8%까지 오르고 있고요. 경제적인 어떤 그 경기 침체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딱 진단을 내리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 혈압이 160 이상이냐? 그럼 고혈압 하는 건데 항상 160은 아니어도 위의 혈압이 159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평생. 그럼 그 사람은 정상입니까? 혈압이? 아니죠. 그 사람도 사실 고혈압 진단 딱 160 넘어야만 나오니까 너는 고혈압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게 웃기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스태그플레이션 이미 왔다고 봐야 되죠. 왜요? 지난 2년간 여러분들 어떠셨어요? 물가가 떨어졌습니까? 생활 물가가 안 떨어지고 계속 높죠. 지금 여러분들 밖에 나가 밥 한 번 사 먹으려면 팍팍하죠. 시장 한번 보려면 안 떨어졌잖아요. 근데 경제는 좋아졌나요? IMF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영업 문 닫고 장사 안 돼서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을 못 버는 가게 사장님들이 부지기수라고 하죠. 이게 뭡니까? 물가는 안 떨어진데 경기는 침체되고 있잖아요.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러죠? 공식적인 명칭 진단이 스태그플레이션 안 나와도 우리가 사는 모습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은 이미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전 세계 주요국이 다 지금 이미 금년 초부터 작년 말부터 시작된 겁니다. 침체가. 어디만 빼고요? 미국만 빼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돈을 미국에서 쓸어 담죠. 주식시장. 미국의 주식시장이 전 세계 주식시장이 지구라는 별에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50%를 넘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하죠. 유럽중앙은행도 이번에 4번째 금리 인하하고 앞으로도 더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십니다. 왜? 여기 나와서 얘기하시죠? 우리 라가르드 누님께서 옛날에 그 싱크로나이즈드 수영선수였어요. 키도 크시고 코가 빼쪽하시죠? 맨날 빨래집게로 물어나서 그런가 봐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지만 금리를 계속 내리는 거는 유럽도 결국은 경제 하방 위험이 크다. 근데 내년에 트럼프하고 만약에 사이가 틀어져서 무역 싸움 하게 되면 그것도 총알 금리 더 내려야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영국도 마찬가지 얘기. 내년에 금리 많이 내릴 수도 있다. 인플레가 빠르게 안정된 것도 있지만 사실 경제가 불안하다. 영국도 이번에 브렉시트 괜히 나왔죠. 하지만 아시아태평양 협력체 그 일본에서 만든 경제 협력체 있어요. 환태평양 저기 남미 칠레부터 해서 이렇게 불의 화산대 이 불의 고리 그 지진 화산 많이 나는 나라들끼리 이렇게 뭐 한 거 있어요. 거기에 얘는 거기 속하지도 않는데 같이 장사하자고 들어왔어요. 같이 트럼프 시대에 맞서서 우리끼리 미국 빼고 우리끼리는 장사할 때 괜히 관세 물리지 말고 서로 편하게 해보자 하려고 아시아의 모임인데 뜬금없이 영국애가 이번에 들어왔죠. 이처럼 전 세계 주요 경제국들 유럽, 영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여러 가지 불확실한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경제는 회복이 안 되고 디플레의 물가에서 첨벙첨벙 찰박찰박 하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이미 그래서 시작했고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거기에 또 트럼프하고 관세 전쟁하게 되면 전쟁하려면 총알이 필요하죠. 총알이 필요하고 트럼프 때문에 자기들 내수 수출 무역 다 침체되면은 돈 풀어서 또 방어해야 되죠. 여유 자금을 앞으로 풀어야니까 금리 인하를 더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지금 됐다. 기사들입니다. 어제 이 아리따운 여성분님이 캐나다의 재무장관이십니다. 이분이 굉장히 능력이 좋아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캐나다의 총리도 트리도 총리 아주 영화배우 뺨치는 사람이죠. 캐나다는 얼굴 보고 뽑나 봐요. 미남 미녀만. 근데 이분이 어제 트리도 총리하고 대판 싸우고 사직했어요. 둘이 사이가 틀어져서. 왜냐? 트리도 총리는 지금 캐나다 경제 굉장히 힘든데 앞으로 트럼프하고 맞서 싸우려면 금리 인하에서 돈을 풀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이 누님은 또 트럼프하고 지금 캐나다 경제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 했는데 트럼프하고 싸움이 어제 오늘 끝날 싸움이냐 하루 이틀 사이에 앞으로 6년 아니 뭐 1년 2년 계속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계속 돈을 그렇게 풀 여유가 많지도 않은데 미리부터 풀면 안 되냐. 속도 조절해야 된다. 아껴뒀다 풀어야 된다. 왜 벌써부터 푸냐. 둘이 싸우다가 평소에 이제 서운했던 것까지 다 얘기하면서 왜 너는 맨날 네 맘대로 점심 메뉴를 시키냐. 나한테는 한 번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어제 사이가 틀어졌나 봐요. 이처럼 달러 강세를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걸 우리가 달러 인덱스라고 하죠. 주요 7개국 통화끼리 상대적인 강약비를 정하는데요. 미국보다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먼저 급해서 선진국들이 금리를 막 인하하면서 미국은 가만히 있어도 상대적으로 저 주요 7개국들의 통화가 약해지면서 달러는 상대적으로 위로 치솟게 만들어줍니다. 즉 달러 강세를 다른 선진국들이 도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더 그럴 전망이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국 빼고 다른 주요 선진국들의 흐름을 봐도 달러 강세는 더 세진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이렇게 돈을 계속 선진국들이 많이 풀면, 시중에 돈을 풀면은 예전에 코로나 때 전 세계가 돈을 풀었을 때처럼 자산 가치들이 또 막 급상승할까요? 아, 부동산도 오르고 막 주식도 오르고 뭐든지 다 막 오를까요? 그럼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현금은 쓰레기 되니까 바본가? 실제로 지금 일부 월가의 꾼들이 연말에 산타랠리 사람들 동참시키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그대로 수입해서 요즘 떠드시는 분들 좀 계시고요. 하지만 월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미국 사람들 상대로 달러로 자산을 들고 있는 애들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원화로 들고 있죠.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지금은 예전 코로나 때 돈 풀었을 때와 다르다. 그때는 일시적인 충격이지만 지금은 이미 작년부터 3분기, 4분기에 걸쳐서 각 주요 경제권에서 저성장하고 디플레이션으로 확실하게 빠져드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왜 그럼 지난 2년 동안 주식시장은 그렇게 좋았어요? 미국은 예외라서 그러고 미국이 아니어도 유럽과 일본도 그렇게 좋았는데요. 그 이유는 AI 열풍 때문이었습니다. 작년 초부터 AI 열풍이 불면서 유럽과 일본 증시, 특히 신흥국 증시에서조차 무조건 AI면 반도체인 줄 알고 반도체 섹터들이 엄청나게 증시를 다 끌고 올려버렸고요. 멱살을. 그래서 사실상 금년 상반기 유럽도 일본도 실물 경제는 각종 경제 지표는 개떡이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다 하는데 유럽 증시 유로스톡스하고 일본 니케이는 금년 상반기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웃긴 일이 있었죠. AI 랠리. AI면 반도체가 다 잘 나가는 줄 알고. 하지만 이제 AI 실체는 드러났고요. 지금 12월의 모습은 AI 랠리라고 하면 안 되고 반도체하고 AI를 확실히 분리를 해서 반도체 섹터 하는 것처럼 AI 섹터라고 해서 AI 중에서도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AI 다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보면은 빅테크 클라우드에 얼마큼 연관되어 있냐 따라서 그날 올랐다 내렸다 서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개별 종목 장세가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AI 핑계대고 전 세계 증시가 올라가기는 돈을 푼다고 해도 힘들다. 미국 빼고는. 그러죠? 실제로 거품 최고조로 사상 최고치를 상반기에 기록했던 유럽의 유로스톡스, 일본의 니케이 차트 보시면 금년 상반기 때 고점 치고 그 이후로 꾸준히 하락하거나 계속 정체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 코로나 때처럼 인플레이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금이 쓰레기다 그런 얘기가 그렇게 생각하기 전에 지금은 물론 인플레가 완전히 잡히지는 않았지만 대충 굉장히 많이 잡혔죠. 그런데 지금 위에 본 것처럼 미국 빼고 모든 나라들이 내수 침체, 수출 부진, 실업률 상승, 부채 악화 이런 거 공통적으로 다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미국 빼고 글로벌 침체로 이미 제가 볼 때는 3분기째 흐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나마 맨날 뉴스에 나오는 우리 좀 잘 나가는 나라들이 이런 거고 뉴스에도 안 나오는 완전히 외면당한 저기 막 파키스탄, 중동,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남아시아 저 끝쪽 이런 데는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이죠. 제3세계 이런 데는요. 사실 3년째, 4년째 이보다 더 심한 지옥을 겪은 일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들 안 하십니까? 뉴스에 나오는 것도 맨날 돈이 되고 우리하고 관련된 나라 뉴스만 우리는 봐요. 지구라는 별 전체를 안 보거든요. 코로나 때 백신이 우리끼리 음모론이 어쩌고 저거 맞으면 안 돼. 저 밑에 나라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음모론이고 자시고 제발 우리 백신 좀 주세요. 돈 있는 나라들끼리 다 예약해서 물건 선점하고 나눠주지도 않았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자기 가족들이. 의료가 완전히 망가졌고요. 그런 나라들은 그냥 자연 면역이 생겨버렸죠. 수많은 사람 다 죽고 자연 면역을 얻었습니다. 대신 그런 데는 경제도 그 이후로 계속 달러 강세, 전 세계에 전쟁들 일어나면서 난리가 났죠. 거기에 폭동에 뭐 정치 불안정에 지금 그런 나라들은 3년, 4년째 지옥입니다. 지구 전체라는 별의 경제를 우리 보면요. 지금 우리가 강남, 미국만 보면서 세계 경제는 좋아질 거다. IMF가 맨날 강남하고 경기도, 과천, 신도시 이런 데 주요 경제국만 보고 대한민국 저기 뭐 이런 춘천 이런 데만 보고 얘기하시는데 그 밑에 대부분은 지금
최악의 침체기로 빠지고 있는데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여기 기사 한번 보실까요? 엊그제 기사인데요. 개도국의 공공부채가 지구상에서 4경원입니다. 50여 개국이 빚 갚는데 전체 세수의 10% 이상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 경제 개발이 회복이 될까요? 힘들죠? 그런데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전 세계가 무역전쟁 한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달러가 강세로 간다? 이 나라들의 이자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지겠죠? 지금 뭐 남의 걱정할 게 아니죠. 지금 오늘은 우리나라 걱정하는 건데 그래도 한번 보자고요. 정말 우리 뒤에서 지금 쓰러져서 죽었나 살았나도 모르는 나라들 한번 보자고요. UN 무역개발회의 UNCTAD 연례 부채 보고서에서 나온 겁니다. 15일에 이틀 전에. 개도국의 공공부채가 지난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어요. 나라가 절단들 나고 있죠. 가장 최고 수준 한화로 약 4경이 넘는 돈에 지금 이르렀다. 세입의 10% 이상을 순 이자 갚는 데만 쓰는 국가 수가 전 세계에서 54개국으로 지구 역사상 사상 최대이다. 교육, 보건 이런 거보다도 무려 이자 상환에만 더 많은 돈을 쓰는 개도국도 48개국이 된다. 특히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 등은 세입의 30% 이상을 이자 지급에만 쓰고 있다. 이거 뭡니까? 우리 기업이나 가게로 생각해 보죠.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이런 기업이나 가게는 어떻게 되나요? 이 정도로 이자 갚고 있으면. 그걸 우리는 좀비 기업이라고 하죠. 좀비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조금만 충격이 오면 망하고 끝나는 거죠. 회복이 안 되는 식물인간이라는 거죠. 그런 대부분의 지금 개도국이나 신흥국들이 그런 상태가 지난 10년 동안, 특히 코로나 이후로 지난 3년 동안 최고로 많아졌다 이거예요, 지금. 예. 항상 평균을 조심해야죠. IMF에서는 맨날 막 내년에 세계 경제가 몇 프로 성장할 것이다. 평균입니다, 평균. 어마어마하게 큰 경제권을 가진 미국이나 몇 개 잘 나가는 나라들하고 평균 내서 세계가 나오는 거지. 그러지 않고 전체 전 세계의 인구와 이 사람들을 보면은 예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 뭐 월소득 평균이 뭐 500이요. 그러면은 야 우리나라 사람들 잘 사는구나. 아니죠. 한 달에 막 뭐 10억, 20억씩 버는 사람들이 저기 위에 있기 때문에 평균이 올라간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나쁘고 잘 버나? 한 달에 500씩 버나? 아니죠. 평균의 함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국가 부도에 빠진 국가는 단 한 곳도 없었어요. 왜죠? 국제통화기금을 통한 국제기구에서 돈을 막 빌려줬어요. 망하지 말라고. 달러를 빌려주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앞으로 만기, 부채 만기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이자, 아까 미국의 국채금리가 전세계 채권금리 이자금리의 기준이 되는데 10년물 금리가 다시 4.338 위로 올라가고 앞으로도 트럼프 시절에 안 떨어질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전세계 이자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진다는 거예요. 즉 전세계의 좀비 기업처럼 죽지 못해 살아가는 나라는 점점 더 지난 10년 동안 최고조로 많아졌고 인류 역사에서 앞으로 더 많아질 건데 내년에는 그거 죽지 말라고 계속 IMF에서 달러 빌려주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것이 한번 경제 충격이 오게 되면 이제 그때는 다 같이 한번 더 크게 다 망하는 거죠. 전 세계가. 여기도 본 것처럼 S&P 이런 데서 다 보고서가 나왔는데 향후 10년은 더 많은 채무 불이행 국가가 더 많이 늘어날 거다. 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기록적 수준의 부채. 선진국들도 이만큼 부채를 쌓아올린 적이 없죠. 예. 결국 각국의 통화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침체가 앞으로 길어지고 깊어질수록 모두 가치는 더욱 하락하고 그 와중에 이제 그나마 버티던 미국도 언제부턴가 경기 침체로 결국 돌아서면 돌아선다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다른 나라들이 다 통화 가치가 떡락했기 때문에 달러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더 빛나게 되죠. 원래는 이게 마스터 플랜 A죠. 최근에 미국도 노동시장에서 지금 실업률 경기 침체가 이미 36개월 이동 평균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잘 나간다 숨기고 있지만 머지 않았죠. 그런데 이 주요국 선진국 통화 중에 단지 엔화만은 항상 역으로 청개구리 거꾸로 가고 있죠. 우리가 지난 2년간의 흐름을 봤었죠.
그래서 여전히 이번 마스터 플랜 B에서도 한 방을 준비해 놨을 확률이 높게 보고 지금 경계를 우리가 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다 해도 지난 2년간의 흐름을 보면 항상 엔화 강세로 간다 하더라도 달러 강세를 크게 훼손시키진 않았죠. 절대. 그게 마스터 플랜의 절묘한 드라이브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고 실제 그렇게 됐죠. 엔화 강세에서 달러가 약세로 빠지지는 절대 않더라 이겁니다. 딱 그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엔화 강세가 한 번쯤 온다 해도 그것 때문에 달러가 심하게 약세로 빠질 거라고는 생각을 안 씁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에 엔화가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다시 엔화가 150엔 갔다가 다시 155엔 슬슬 지금 오르고 있죠. 저는 뭐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엔화에는 투자하는 게 과연 똑똑한 짓인가? 아니 짓이라고 하면 안 되지. 똑똑한 투자 방향인가? 저는 멍청해 잘 모르겠다 말씀을 수없이 드려보고 영상도 진짜 많이 만들었네요. 근데 언제부턴가 작년 상반기부턴가 엔화에 투자하면 뭔가 큰 똑똑한 투자인 것처럼 유튜버들이 많이 나와 얘기했고 그게 지금까지 그대로 굳어져서 항상 엔화에서 기회를 엿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과 같은 마스터 플랜의 흐름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나라 원화도 약해지고 엔화도 약해지고 그러죠. 엔화에 투자해서 조금 이득 보면 뭐 합니까? 그 사이에 원화 엔화가 약해지고 달러가 강해진 만큼 우리나라의 모든 수입 물가는 올라서 그렇죠. 엔화 투자해서 100원 벌었다 하는데 밖에서 짜장면은 그 사이에 200원이 올라 있죠. 제가 볼 땐 뻘짓 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 잘 알고 있겠죠. 그럼 이제 지금 달러에 들어가야 되냐? 달러 이미 너무 높아졌죠. 지난주에 만든 영상들이 드디어 그날이 왔다죠. 조심하자, 준비하자, 2년, 3년간 떠들었던 그날이 드디어 저번 주부터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동안 빚은 최대한 다 부채는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거 절대 오른다고 해도 손대지 않고 그동안 한번 좀 1, 2년 사이에 많이 떨어졌네. 지금 들어갈까? 에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고 이제 달러로 바꿔놓고 금은 같은 거 비축해놓고 하는 거는 이미 그 전부터 준비한 사람들이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시기죠. 이제 와서 해볼까? 너무 늦었죠. 그러니까 항상 미리 경계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는 게 장땡입니다. 이제는 이제 그날이 왔고요, 드디어. 지금이라도 들어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만큼 리스크가 커지는 건 본인들이 감수를 해야겠죠. 자, 세 번째는 중국 위안화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중국의 위안화는 앞으로 또 열심히 우리의 원화 약세를 더욱 촉진할 예정입니다. 네, 위안화입니다. 예, 난리 났죠. 7.32원까지 지금 갔어요. 제일 그 위험했던 요 라인 7.35까지 가면 난리 나는 거고. 근데 내년에 여기까지 금방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우리가 남 걱정할 때는 아니죠. 둘 다 지금 서로 걱정해 줘야 돼요. 근데 위안화가 이렇게 갈수록 우리는 잘 되려고 해도 위안화가 끌고 올라가면서 우리 원화도 끌고 올라가니까 그래서 힘들어질 거란 거죠. 미중 관세 전쟁에서 중국의 공격적인 디플레이션 수출이 일어날 거고요. 그러죠? 미국에 수출하는 물건들이 엄청난 관세에 물린다 하면 중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 말고 다른 데다 수출을 더 많이 밀어내기 수출을 해야 되죠. 더 싸게 그 손해를 막 메꾸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많은 중국 물품은 더 싸게 사방에 퍼진다는 거죠. 이제 우리나라 경제 다 죽는 거죠. 지금 중국은 경기부양책 그렇게 썼지만 지난 11월까지 소비 생산 전혀 못 살아나고 있죠. 완전 침체해서. 그래서 더 싸게 물건을 전 세계에 디플레이션 수출이라고 하죠. 막 뿜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난 1, 3분기 전 세계에 수출한 중국의 물건은 더 많이 팔렸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싸게 파니까 이익은 줄어들었어요. 답답하겠죠. 근데 우리나라가 손해를 본다. 예를 하나 들자면 범용 DRAM, 레가시 메모리라고 하죠. 이런 거 가격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전 세계 경기 침체 수요로 PC
자동차, 가전제품 미국 빼고 잘 안 사요. 안 사니까 그 안에 반도체가 들어가는데 다 안 팔리죠. 안 팔려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중국은 우리보다 더 싸게 팔어. 우리나라 힘들어지는 거죠. 지금 중국은 경기 침체와 내수 부진이 결국 못 빠져나오고 장기 디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얼마 전에도 시진핑은 저번 주엔가 나와서 우리 중국은 연말까지 내가 애초에 계획했던 5% 성장 틀림없이 읽어낸다. 두고 봐라. 호언장담하면서 외국의 투자자들 블랙록이나 그런 다 불러다가 중국에 그러니까 투자해라고 호소했지만 국제 자본의 반응은 여전히 쌀쌀하죠. 그리고 위안화는 아까 본 것처럼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트럼프와의 관세 무역 2차전에서는 돈을 풀면서 방어해야지 반대로 긴축하기는 어렵겠죠? 그러면 앞으로 위안화는 더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현재 중국 위안화 아까 본 것처럼 1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그렇다고 트럼프하고 관세에서 내수를 살리겠다고 중국이 앞으로 팍팍 진짜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면은 위안화가 더 흔해지면서 위안화는 더 약해지겠죠? 더 빠르게 약세로 빠지겠죠? 그러면 아무리 경제 살리려고 전 세계에 수출해도 위안화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되면 아무리 수출을 늘려도 들어오는 수익은 더 적어진다. 악순환의 쳇바퀴에 빠지는 거죠. 이 모습은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우리나라도 똑같게 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막상 팍팍 풀고 싶어도 풀지를 못한다. 위안화가 더 약세에 빠지고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더 안 좋아지는 결과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그래서 중국은 맨날 경기 부양을 위해 돈을 더 풀겠다. 일식집 가겠다 말은 하지만 절대 돈 못 푼다. 무한초밥점에나 데려가지 일식집은 언제 데려가나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곧 재정부양책 돈 많이 풀 거다 하면서 맨날 월가에서는 그래서 지금 뭐 들어가라고 사람들 호객행위 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못한다고 제가 그전부터 말씀드렸고 중국 시리즈 하면서 바로 이번 연말에도 12월에도 뭐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회의 하나 끝났죠. 거기서도 막 경제 뉴스 뭐 월가에서 나오는 뉴스들 보면 이번에 어마어마한 재정 부양책이 나올 거다. 시진핑이 낼 거라고 했다. 지나고 보니까 어땠습니까? 일식집 간다고 했다 또 그나물의 그 밥이었죠. 뭐 초장기 국채 발행이나 한다고 하고 그것도 내년까지 얼마나 할지 구체적인 액수도 말 안 하고 실망해서 기대감에 중국 증시 쫙 올랐다가 다시 똑쪽 빠졌죠. 그렇게 호객행위에서 단기에 치고 빠지고 개미들한테 넘기고 빠지고 연말 윈도우 드레싱 하는 겁니다. 걔네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돈 더 풀고 싶어도 풀 돈도 없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라서 빵빵 찍어내야 되지만 중국은 밖에서 벌어오는 돈이 있어야 하는데 벌어오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돈을 더 풉니까? 그래서 일식집 맨날 간다 하면서 무한 초밥집만 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은 진짜로 앞으로 중국 경제가 실제로 살아나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 앞으로도 위안화 환율은 안정되기 어렵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위안화가 한때 여기 7.0 포치 밑으로 한번 쫙 정말 3일간의 꿈이었죠. 떨어졌던 때는 왜 그럽니까? 중국 경제가 앞으로 살아나겠다라는 희망을 받기 때문에 들어왔던 거예요. 외국 돈이. 그런데 안 되겠구나 희망을 버리니까 바로 빠져나가면서 약해졌죠.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트럼프하고 지금은 서로 중국하고 간만 보고 있어요. 아직 시작 안 했어요. 1라운드. 간만 보면서 나 취임하면 내가 레프트 어퍼컷하고 딱 콤비네이션으로 해서 1라운드 몇 초 안에 다운시키겠어. 트럼프가 막 얘기하고 있고 시진핑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정말 그러나 안 그러나 보자 하고 지금 서로 간제비만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진짜로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협상이 잘 안 돼서 내년에 정말 관세 전쟁을 시작하면 중국도 결국은 보복 관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로 최악으로 가는 거고 위안화는 더 흔들립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원화도 우리가 아무리 1450원에서 잡으려고 해도 벌렁벌렁해진다는 얘기죠. 우리나라를 도와주는 곳이 없죠. 지금 보면. 자, 근데 중국은 단순히 위안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그 외에도 굉장히 우리한테 안 좋은 우려스러운 움직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중국 채권이에요. 중국 국채.
이게 뭔 얘기냐면 지난 1년간 중국이 어떤 금융정책을 다 내놨지만 재정정책을 내놨지만 결국 내수하고 부동산 부채 회복하는데 실패했죠. 지금까지는 1년 가까이. 중국 인민들이 주식 부동산 투자 이제 안 합니다. 그러죠? 다 버리고 어디 자기들도 경제 위기가 이미 1년째 왔다는 걸 아니까 안전자산에 들라고 하는 거죠. 위험자산이 아니라 안전자산이 뭐겠습니까? 국채예요. 그래서 외국 애들은 중국 국채를 안 사주는데 중국에 있는 모든 중국 개미들이 중국 국채만 샀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애국자들이죠. 우리나라 국채 사줘야지. 사실 애국자가 아니라 다른 자산의 가치에다가 돈을 사면은 계속 떨어지면서 똥값이 되니까 국채가 안전하죠. 몰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중국의 경제가 그렇게 안 좋아지고 주식시장이 망가지는데도 국채는 사겠다는 애들이 계속 몰려오는데 외국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국채 사겠다고 몰린 거예요. 그렇게 몰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겠다는 사람이 발행되는 국채보다도 많아지니까 국채 가격은 올라갑니다. 반대로 국채에 붙는 금리는 떨어지게 되겠죠. 지금 중국 국채 금리가 사상 최저입니다. 얼마 전에 1.8 금리 기준이 되는 게 1.8%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면 중국 채권의 국채 기준물 10년물의 금리라는 거는 그 나라의 대출 금리, 예금 금리, 무슨 이자 금리 모든 그런 거하고 연관되는 거죠. 엄청나게 금리가 싸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 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요. 이자가 싸지면요. 국제시장에서는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네 국채를 사는지 모르지만 국제시장에서는 중국 채권을 왜 사겠습니까? 다른 나라 채권 사면 훨씬 많은 이자를 주는데 그렇죠? 중국 채권을 해외에서 안 사고 빠져나갑니다. 자본이 더 이탈됩니다. 자본이 더 이탈되면은 중국에서 자본이 이탈되면 중국의 위안화는 더 약세로 빠집니다. 아 이거 뭡니까 이게 따따블 뭐 트리플 킬 막 그런 거네요. 그 외에도 더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중국의 국채 금리가 저렇게 1.8% 수준까지 떨어지면요. 중국에서 위안화를 돈을 빌린다고 해봅시다. 글로벌 투기 세력들이. 이자 얼마요? 1.8%만 주세요. 엄청 싸네? 위안화를 엄청 빌려요. 그리고 그걸 해외로 들고 가서 미국 같은 데는 지금 금리 얼마 줍니까? 5%씩 줘요. 단기금리 저기 투자하는 그런 거 채권에. 그죠? 4% 5%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에서 그만큼 돈을 빌려다가 미국 같은 데서 그런 채권 투자하는데 넣어놓기만 하면 돼요. 김치 프리미엄이 아니라 저기 뭐 아메리칸 바다 프리미엄이네. 그러죠?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그 글로벌 채권 세력들은. 예. 뭐들을 힘들게 뭐 인생 막 우리처럼 개미들처럼 힘들게 일합니까? 이런 각 나라의 채권, 국채, 금리, 이자 차이를 이용해서 싼 이자의 돈을 저리로 빌려다가 높은 이자를 주는 나라의 자산에 투자하는 거를 캐리 트레이드라고 합니다. 캐리 트레이드. 그동안은 엔캐리가 제일 유명했죠. 왜? 일본이 초저금리의 장기 디플레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엔화의 이자가 그렇게 쌌기 때문에 전 세계가 다 와서 엔화 빌려다가 해외로 끌고 나가서 엔캐리가 전 세계에 퍼졌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일본도 이자가 10% 이상 1.0% 이상 지금 올랐죠? 뭐 틀어 일본에서 돈을 빌립니까? 앞으로 중국에서 돈을 벌려서 엔캐리가 아니라 이제는 위안화 캐리, 차이나 캐리라고 할까요? 왕서방 캐리, 와타나베 부인이 아니라 왕서방 캐리라고 해야겠네. 그런 흐름이 이대로 가면 계속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위안화를 갖고 와가지고 외국 자본으로 할 때 위안화를 팔고 그 나라 돈을 사야 되거든요. 그 국제 자본들이. 결국 이거 역시도 위안화 약세가 촉진됩니다. 결국 중국은 앞으로 침체에 빠지면서 위안화가 약세가 됐는데 트럼프하고 싸우느라고 위안화가 강세로 돌아설 일은 절대 없고 더 약세가 될 수도 있는데 중국 인민들이 다 채권에 몰리면서 중국 국채 금리가 너무 떨어져서 앞으로 이러저러한 그런 것들이 또 위안화 약세를 더 부추기게 된다. 아, 위안화 전망 참 힘들죠? 우리만 힘든 줄 알았더니 위안화 니네 어떡하냐. 근데 문제는 위안화와
한국 원화에 서로 같이 동조해서 동기화해서 움직이는 상계지수가 금년 9월부터 역대로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죠. 왜? 트럼프하고 싸우게 되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우리가 먹고 사는 건 수출이죠. 수출 전 세계에 우리가 어디에 제일 많이 합니까? 중국하고 미국이에요. 삐까삐까요, 양쪽이. 중국 수출이 이렇게 안 되고 중국 위안화가 약해지면 우리도 같이 약해집니다. 아무리 싫어도. 그러니까 네. 여기서 지금 막으려고 1,400원에서 트럼프 때문에 니네 힘들어진다며 벌렁벌렁. 우리나라 원화예요. 트럼프 당선되는 순간 1,400원에서 벌렁벌렁 한 달 동안 하다가 야 니네 계엄했다며 빵 떠가지고 지금 니네 어떡하냐. 여기 1,445원까지 순식간에 상당한 스펙트럼이 높아져서 여기서 벌렁벌렁 막아야 되는데 보니까 내년에도 미국 FOMC나 트럼프 보니까 달러가 떨어질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내리기도 힘들 것 같아. 근데 지금 본 것처럼 캐나다, 유럽, 영국 해서 모든 주요 경제권이 이미 침체에서 벗어나라고 금리 더 많이 내리고 트럼프하고도 싸우느라고 걔네도 내려야 될 것 같아. 그럼 달러는 더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 환율도 내리기가 정말 힘들다 이거죠. 아이고 힘들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국은 옆에서 얘기한 것처럼 복잡한 사연으로 더 위안한 약세대를 하면서 우리를 더 끌고 올라가려고 해. 자, 내년부터 이걸 내리는 싸움이 지난 1, 2년은 비교도 안 되고 몇 배로 더 힘들어진다. 눈에 안 보이게 날마다 외환 보유고에서 빠져나가는 돈은 많겠네요. 마지막으로 국내 상황. 이건 맨 처음에 봤으니까 짧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달러는 계속 강해질 거고 원화는 앞으로 더욱 약해질 시기인데 그나마 그거를 앞으로 1년, 2년 동안 천천히만 슬기롭게 외교 잘하면서 막으면 좀 느리게 갈 수도 있는데 12월 3일 날 저런 최악의 자충수까지 두면서 한번 빡 떴다 오면서 지금 아직 24년 연말도 끝나지 않았는데 원래대로라면 1년이나 2년 동안 몇 번 찍어봐야 될 1445원을 금년 12월부터 먼저 지금 찍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이거죠. 숨이 차죠. 빠른 탄핵 가결이 이루어졌고 외국에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대단하다. 별다른 충격 없이 민주주의가 회복될 거다.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환율 시장에서는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12월 3일의 이 상처, 스카, 흔적, 흉터는 이미 깊게 남아가지고 이제 그 후과를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했던 회원 영상에서 앞으로의 지독한 우리나라 경제 배기를 심층 전망을 했었죠. 한국 경제 위기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정치적인 얘기하고 좀 같이 봤었는데 우리나라 정치 상황하고 여기서 본 것처럼 최소 내년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변화에 경제적 변화에 대응을 못하는 식물인간과 같은 코마 상태가 와버렸다. 정부의 실리적인 외교부는 그동안도 개점 휴업 상태였지만 이제는 미국의 주인이 바뀌어갖고 호스트가 바뀌어서 지금 지난 한 달 동안 전 세계는 서로가 막 여기저기 전화 돌리면서 새로운 변화 체제로 사방에 문어발 외교를 하고 또 트럼프 말하라고 저택 앞에 여관 장기 임대해서 줄을 서면서 로비를 하는데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는 왜 안 움직이나 한 달 동안 뭐 하나 했더니 사실 알고 보니까 나름 바빴죠. 계엄 준비하느라고. 그나마 계엄이 성공 안 한 게 다행이라고 우리는 위로해야 되죠. 만약 터졌더라면 지금 정말 어떤 일이 났을지 이 영상에서 봤었습니다. 끔찍하죠 지금. 하지만 이제 이거를 사실 일시불이 아니라 앞으로 할부로 갚아야 될 상황입니다. 대통령과 어떤 그 직속 외교 채널과 이런 정치 쪽이 지금 굉장히 혼란스럽게 앞으로 간다 해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이제 혼자서 그 정부의 어떤 도움이나 조율도 없이 행정부의 조율도 없이 위에서 이제 트럼프하고 우리나라하고 뭐 해가지고 관세 무역 이런 뭐 문제가 생기고 내수에서 침체가 오게 되면 할 수 없이 이창용 총재는 자기 혼자서 이제 금리를 내리거나 하면서 또 싸우면서 우리나라의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하겠죠. 결국 중국처럼 대한민국도 앞으로 금리를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때그때 조금씩 내리거나 시중에 돈을 풀게 될 확률이 아주 높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 때마다 원화는 어떻게 될까요? 더 약세로 빠지겠죠. 원화가 더 약세로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외국 자본은 더 빠져나가겠죠.
중국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외국 자본이 저렇게 빠지고 원화가 저렇게 필요 이상으로 약세로 빠지면 수입 물가가 더 오르면서 수출에 좋은 게 아니라 경제 전체가 망가지죠. 그러면 경제가 더 침체로 빠지고 내수는 더 약해지고 미국하고 달러하고 원화의 차이가 벌어질수록 우리나라의 모든 부채, 이자 그런 것도 더 쉽게 안정이 안 되면서 여러분들 절대 돈 안 쓰겠죠? 빚만 갚고 아주 정말 자린고비 생활로 다 온 국민이 돈 안 쓰고 들어가겠죠? 내수는 더 침체되겠죠? 그러면은 그것도 그런 식으로 가면 디플레, 푹 장기 디플레에 빠지니까 그게 싫어서 또 한국은행은 돈을 풀까 말까, 금리를 어떻게 할까 만지작 하면 또 원화가 약세가 되겠죠? 자, 쳇바퀴가 도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알면서도 늪에 빠지는 거죠. 결국 이런 쳇바퀴, 악의 순환에서 빠져나오려면 우리나라 수출이 다시 확 살아나고 국가 경쟁력이 다시 회복돼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라면 임시 처방으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국가 수출 경제와 경쟁력이 다음에 기회될 때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위주로 아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일일이 국내 증권사에서 괜히 주식 올리고 싶어 갖고 떠드는 그런 꾼들 말고 진짜 모습을 한번 살펴볼 건데 굉장히 지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본적인 펀더멘탈이 내년에 살아나리라고 기대하기가 너무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어쩔 수 없는 사후 처방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되면 문제는 뭐냐? 은행권에 지금 부동산 PF 부실채권 아직도 정리가 안 됐죠? 이미 작년 레고랜드 사태 터졌을 때부터 정리한다 하더니 맨날 계속 미적 미루다가 결국은 정리도 안 하고 계엄 터뜨리려고 했었네. 이제 제일 힘든 시기가 왔는데 이거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하고 관세 무역으로 투닥투닥 하면서 완화 정책 하면서 은행들도 힘드니까 벌써 그런 얘기 나오죠. 환율 급등하니까 금감원에서 은행 부엄 그 규제 풀어주자. 다들 힘들다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동산 이거 PF 대출 더 크게 터질 수 있다는 겁니다. 도이치뱅크에서 얼마 전에 내년에 미국 달러 대비 모든 신흥국들의 통화는 정말 안 좋아질 거다. 우리 견해가 그렇다. 우리 예측은 내년 미국 정책의 윤곽에 대한 불확실성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다만 신흥국들이 다 안 좋아지겠지만 통화가 그 사이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전 세계 통화 중에 아시아 통화에 대해서 특히 부정적이고 특히 어디? 미국하고 1차전부터 제일 주역 무대에서 싸우게 될 중국의 위안화 버려라. 그 다음에 한국의 원화, 그 다음에 태국의 바트화 요 세 개를 가장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자, 어차피 이제는 그동안 줄기차게 경고해왔던 그날은 왔습니다. 이제 와서 부채를 줄이고 부동산에서 손 떼고 달러를 준비하고 금은을 준비하겠다. 솔직히 늦었고요. 힘듭니다. 이제는 그동안 미리 이런 움직임을 스스로 준비하셨거나 아니면 어디서 들어서 좀 준비해야겠다고 미리 경계하고 준비했던 분들이 그나마 이제 버티고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여기에 이제 또 마스터 플랜 B까지 예기치 못한 어떤 위험이 오는 것까지 봐야겠죠. 오늘 또 좀 환율 문제 조금 지금 계엄이 터지고 나서 지금 탄핵 가결되고 나서 이것이 앞으로 분기 반기별로 어떤 영향을 우리 경제와 우리 현실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요즘 시리즈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환율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시리즈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